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 만나는 IRB 시리즈 그 두 번째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1강에서는 우리가 IRB에 내는 여러 문서들이 하나의 연구를 딱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는 큰 그림, 전체 구조를 짚어봤었죠. 오늘 해설에서는요, 그 수많은 문서들의 중심이자 심의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계획서 자체에 딱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계획서 내부의 논리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흔히 연구계획서라고 하면 막 내가 이 연구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학문적 배경이나 이론을 엄청 길고 화려하게 뽐내는 문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요, IRB 심의위원들이 문서를 딱 열자마자 찾는 건 여러분의 그 방대한 학문적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위원들이 진짜 찾는 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왜 하려는지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팩트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6가지 핵심입니다. 연구계획서의 진짜 역할부터 완전한 지도, 6가지 질문, 하나의 흐름, 그리고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죠. 당연히 알겠지의 오류, 마지막으로 나쁜 예와 좋은 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연구계획서의 진짜 역할로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연구자 입장에서는 내 학문적 의도가 뭔지, 내가 얼마나 이걸 하고 싶은지 막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IRB의 초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연구 대상자 보호를 판단할 수 있는 팩트, 그 근거만 찾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IRB가 깐깐하게 구는 이유가 여러분의 학문적 자열을 막으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은 연구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간 쓰게 하고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윤리적 문제잖아요. 바로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연구계획서는 연구의 전체 지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는 훌륭한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출발지부터 목적지, 심지어 조심해야 할 위험 구간까지 싹 다 표시되어 있죠? 연구계획서도 이 지도랑 완전 똑같습니다. 출발지는 바로 연구 목적이고요.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는 연구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는 이동 경로인 연구 절차를 쭉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이동할 건지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는 거죠. 가다 보면 당연히 참여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라는 험난한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는 튼튼한 안전장치가 바로 보호 방안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이 이 지도를 딱 펼쳤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던지는 6가지 핵심 질문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질문, 이 연구는 무엇을 하려는가? 네, 바로 연구 목적이죠. 여기서 대학생의 삶의 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대학생인지, 삶의 질 중에서도 정확히 어떤 요인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건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해요. 너무 넓고 추상적인 목적은요, 심의를 계속 질질 끌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명 모으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IRB가 진짜 묻고 싶은 건 왜 하필 이 사람들이 당신의 연구에 필요한가요? 라는 거거든요. 명확한 선정 기준, 제외 기준은 기본이고요. 혹시 교수와 학생처럼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에 어떤 권력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진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사실 우리 연구자들한테야 설문지 돌리고 인터뷰하는 게 완전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모든 연구 과정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완전히 낯선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모집하는 순간부터 안내, 동의, 실제 조사, 그리고 다 끝나고 자료 폐기할 때까지 철저하게 참여자 입장에서 겪게 될 모든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그려지듯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가입니다. 그냥 온라인 설문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구글 폼 같은 어떤 특정 플랫폼을 쓰는지, 시스템상에서 IP 추적이 몰래 되는 건 아닌지, 이름이나 학번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되는지,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에 정확히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5번째와 6번째 질문은 세트로 묶어서 볼게요. 참여자에게 어떤 위험이나 불편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험과 불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피 뽑고 약 먹이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적인 질문 받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심지어 연구에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 이것도 전부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써놓고 보호 방안에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 줄 뜩 적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암호화라든가 수집을 최소화한다든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짝 지어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4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룰이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라. 방금 말씀드린 연구 목적부터 연구 대상자, 연구 절차, 자료 수집 방법, 위험과 불편, 그리고 보호 방안까지. 이 6가지는요, 마치 쫙 세워둔 도미노처럼 아니면 하나의 매끄러운 화살표처럼 쫙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구 목적이 대상자를 딱 결정하고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모집이나 동의 절차가 정해지고 그 절차에 따라 자료 수집 방법이 정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파생되는 위험과 보호 방안까지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뚝 끊어지면 문서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5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당연히 알겠지의 오류입니다. 우리 연구자들은 글을 쓰다가 온라인 설문이니까 당연히 비대면이고 뭐 알아서 안전하겠지? 하고 그냥 쿨하게 생략해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IRB는 심의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팩트만 믿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IP가 자동 수집됐는지, 누가 자료에 접근하는지 명확히 적혀있지 않으면요. 위원들은 이 연구는 보호장치가 아예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나 익명 설문도 완전 똑같아요. A 인터뷰니까 당연히 녹음은 하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녹음을 하는지, 마는지, 그 파일은 어디다 보관할 건지, 언제 삭제할 건지, 이걸 동의서에 명확히 안내하는지 전부 다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익명 설문이니까 무조건 안전해. 이것도 착각이에요. 문항 자체가 너무 민감하거나 질문 몇 개를 조합해 봤을 때 이거 누군지 알겠는데? 싶으면 그걸 전부 다 위험 요소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IRB는요, 절대 연구자의 속마음이나 의도를 넘겨짚거나 추측해주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완벽한 보호 방안이 있어도 문서에 안 적혀 있으면 그건 그냥 없는 겁니다. 오직 제출된 계획서의 텍스트, 그 근거만으로 판단합니다. 자, 대망의 6번째 섹션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나쁜 예와 좋은 예를 직접 비교해보면서 실제 작성 꿀팁을 알아볼까요? 먼저 나쁜 예시입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여자는 온라인으로 모집하며 설문을 실시한다. 위험은 없으며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어떠세요? 딱 들어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어떤 대학생인지,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 뭔지, 설문은 또 어떤 방식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건지 다 뭉뚱그려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도로 치면요. 목적지도 흐릿하고 안전장치도 다 고장난 셈이죠. 반면에 좋은 예시 한번 볼까요?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학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학업 지속 의향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설문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며 이름과 학번은 수집하지 않는다. 사례비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설문 응답과 분리하여 수집한다. 학업 스트레스 문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심리적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자는 원하지 않는 문항에 답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와,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목적, 대상자, 자료 수집 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심리적 위험과 구체적인 보호 방안까지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해설의 핵심 내용 빠르게 한번 랩업 해볼까요? 연구계획서는 내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IRB가 심의할 수 있게 근거를 던져주는 전체 지도이자 심의의 첫 단추죠.
목적부터 보호 방안까지 물 흐르듯 하나의 논리적 흐름으로 연결하셔야 하고요. 신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위험도 넓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딱짝 찌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안 써도 당연히 알겠지 라는 생각은 오늘부로 싹 버리세요. IRB는 오직 문서만 봅니다. 지금 당장 작성 중이시거나 제출을 코앞에 둔 여러분의 연구 계획서를 한번 쫙 펼쳐보세요. 과연 나의 연구 목적과 절차, 그리고 위험과 보호 방안이 하나의 매끄러운 지도로 빈틈없이 잘 연결되어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연구 계획서 작성에 아주 든든하고 시원한 나침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해설에서는요, 이 계획서의 흐름 중에서도 정말 까다롭고 헷갈리는 파트죠.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아주 딥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선정 기준이랑 제외 기준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취약성은 언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